네, 이번 주에는 1년 전에 확정됐던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증시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선진국 관찰 대상국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중국 A주의 편입이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중국 A주의 신흥국 MSCI 편입 지수가 확정이 되는데요. 이미 1년 전에 확정이 된 사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부터는 이 얘기가 좀 많이 거론될 거예요. 네. 편입은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그 편입을 위해서는 이번 주부터 이렇게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 증시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래일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요. 사실은 중국의 A주의 MSCI 편입은 1년 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모건스탠리의 연례 점검회의 결과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는 사실 그때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관심됐던 연례회의거든요. 왜냐하면 결정된 사항이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요. 네. 그때 그 내용들을 좀 관심됐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중국이 이제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려고 3년 동안 노력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7년 작년에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편입이 돼야 경상거래 측면에서 시장 경제 지위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미국과 협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흥국 지수 편입 여부가 좀 관심됐다고 볼 때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 우리가 선진국 예부인 명단 워치리스트에 탈락했었는데요. 한국이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국정 혼란이라든가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을 때에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집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이것이 되느냐? 물론 이제 국정 혼란 때문에 안 되긴 했습니다는 되느냐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르헨티나의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는 아르헨티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여건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소위 테크니컬 디폴트 상황에 빠지면서 아르헨티나가 프론티어국으로 전락했었는데요. 다시 신흥국의 재진입 여부 이것도 이제 관심이 됐었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석유라든가 경제 관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이 프론티어 지역에서 완전히 탈락하느냐 이런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의 연례 MSCI 연례 지수 점검에서 현안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년에 발표를 했던 이 MSCI 연례 회의 결과가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포인트별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사실은 작년에 예상했던 내용대로 네. 대부분 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렇게 큰 이슈였던 것, 또 오늘서부터 다루게 되는 이 중국 A주 MSCI 지수는 작년에 편입이 됐죠. 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노력에 따라서 결국은 3년 재수 끝에 작년에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됐고요. 우리가 지금 안 됐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국정 혼란, 그 다음에 작년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 날 태동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과정에서 MSCI 연례 지수가 6월 달에 발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준비가 하지 못한 측면,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재진입에 실패해서 올해의 연례 회의에서 다시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냐, 재진입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프론티어국에서 신흥국에 재진입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아르헨티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테이퍼 텐트림 긴축 발정 때문에 네, 맞습니다. 사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다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사태가 됐었는데요. 아마 올해 프론티어국으로 다시 이렇게 재탈락할 것이냐 하는 문제. 만약에 재탈락한다면요. 1년 전에 다시 프론티어국에서 신흥국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네. 1년 만에 다시 신흥국에서 프론티어국으로 재전락한다면 모건 스탠리 지수의 신뢰성 문제, 이런 문제에 상당히 좀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가 이제 되고요. 작년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론티어에서 탈락돼서 독립국 했는데요. 이 문제 좀 잠시 말씀드리면 MSCI에 편입돼서 독립국 아무것도 지위를 인정받지 않는 경우가 이 나이지리아가 처음 사례가 발생했거든요. 네. 이것도 또한
MSCI 지수의 그 연례 평가에서 보면 드문 일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상대로 나오고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잠재 유예 기간을 거쳐서 중국 A주의 그 편입이 시작되는데요. 문제는 올해 이제 연례 회의가 다음 달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이 5월 14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주만 있으면은 다시 6월달 연례 점검이 되는데요. 한국이 과연 선진국의 예비 명단, 워치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사실 신흥국 지수에 1년 전에 편입됐습니다는 지금의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르헨티나가 재탈락되느냐. 만약에 재탈락된다면요. MSCI 지수의 어떤 신뢰성 문제, 영향력 정도 문제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치명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특히 이번 주부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편입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궁금한 것은 이미 중국은 경제 대국이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노력을 하는지 참 궁금해지네요. 네, 미국과 버금될 수 있는 경제 대국이죠. 네. 경제 대국 입장에서 내가 어린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미 힘을 겨룰 수 있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중국이 MSCI 지수의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려고 노력했던 것은 다른 측면이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했는데요. 이 WTO 가입하더라도 무역 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성장이 이바지어진 측면이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WTO 가입했지만 미국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좌우되는 시장 경제 지위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WTO 가입해서 시장 경제 지위를 받아야 WTO 가입에 따른 관세라든가 무역 장벽이 완화돼서 사실 가입국의 경제 성장에 촉진해서 새로운 성장 동의로 이렇게 되는데요. 중국은 엇박자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WTO 가입했지만 시장 경제 지위를 정작 못 받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가 약 15년간 2001년서부터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2015년까지 이렇게 한쪽은 WTO 가입하더라도 한쪽은 시장경제 지위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부담만 지지. 네. 왜냐하면 WTO 가입에 따라서 각종 부담이 있거든요. 정작 WTO 가입에 따라서 긍정적 측면에 경제 발전에 동의를 자리 잡지 못한 상태거든요. 어떤 것을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빠르게 세계 경제 위상을 접음에 따라서 WTO 지위에 맞게끔 시장 경제 지위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16년서부터 시장 경제 지위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거든요. 네.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시장 경제 지위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트럼프 정부가 작년 1월 때 출범했습니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 통상 마찰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주력하는 것이 미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되는 시장 경제 지위. 요거 놓고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안 해? 그러면 시장 경제 지위를 부여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가장 협상의 주요 이렇게 지렛대고 하려는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절실했던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맥에서 사실 자본거래 사이드에서는 경상거래에 맞게끔 그렇게 자본거래 사이드에서 같이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중국이 한편에서는 경상거래 측면에서 시장 경제 지위를 받는데 자본거래 사이드에서 세계 양대 벤치마크에 해당되는 특히 미국의 이렇게 달러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이게 프론티어 측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시장 경제 지위와 프론티어 지위가 최소 이게 엇박자가 난다. 또 하나는 엇박자가 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일단 신흥국 지수, 이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중국의 지금 대외 위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는 단계를 밟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론티어에서 신흥국 지위를 받고 신흥국 지위를 받아야 선진국 지위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선진국 지위를 받아야 자본거래 선진국 지위를 받아야 경상거래 사이드에서 시장경 지위와 서로 균형이 맞춰서 동전의 앞뒤면 같은 이런 경상과 금융과 이렇게 서로 같이 가서 중국 경제가 사실 그야말로 위안화 국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통해서 대외 이상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부담되고 거기에 따라서 차아메리카에 이어서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에 대비하는 팍스 스니커 구상을 할 수 그렇죠. 있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2016년서부터 이러한 모건스탠리 신흥국 지수에 굉장히 노력해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네. 결실이 2015년서부터 시작돼서 3년 제스 끝에 2012년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자, 특히 이번에 이렇게 중국 A주가 신흥국 지수 편입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반면에 이 중국의 신용 위기, 금융 위기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거론이 많이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지금도 그렇게 위로가 되죠. 네. 사실 올해 들어서도 중국의 상해 지수가 사실 그 많은 사람이 중국의 그 소비주라든가 금리를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상해 지수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우리 비기에서 한때는 그 3,500선 이렇게 가다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한 3,066까지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회복되는데요. 그래서 소비주라든가 금융주를 추천했던 이러한 이렇게 그 증권사에서 아연 질색 걸 정도로 지금 한 400포인트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계기가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이 작년에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자체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는 사실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은 크는데 여기 벤치마크의 지수에 해당되는 MSCI 지수에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각종 맹가들이라든가 뭔가에는 MSCI 지수의 그 고객으로부터 이 벤치마크 지수가 제대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다 보니까 중국의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 벤치마크 지수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좀 수용을 해서 중국의 신흥국 지수에 편입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흥국 지수 편입되긴 했는데 중국의 이렇게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의 요구 조건에 맞게끔 중국의 자체적 노력이라든가 펀더멘탈 개선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산업이 개선됐으면 뭐 이렇게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따라서 한국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국이 상당히 괜찮으니까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 뱅가들이라든가 뭔가에서 고객수의 요청의 사항의 일부 수용한 측면. 왜냐하면 MSCI 지수도 이게 사실 그 이익단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거래하는 고객이 많아야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주요 고객들의 이런 요구사항 이런 것을 좀 수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개선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좀 반드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자체적인 노력에 의했을 때는 자 중국 신흥국 지수, 한국 신흥국 지수 이렇게 쓸 때는 서로 경쟁 관계에서 중국에 편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가장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펀더멘탈리 내지는 각종 자본과 외환 시장의 개방 정도가 뭐냐 중국의 자체적 노력이 많이 이렇게 완전한 상태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일부 지난주에는 일부 증권사들이 기계적으로 편입비를 해서 딱 때려가지고 얼마 이탈된다, 3천억 이탈된다 이렇게 때리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TV에서 1년 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완전히 못하다. 그러면 중국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무디스라든가 여기서 보면 우리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고부채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경제성장이 6% 떨어지는 문제가 있죠. 재무 건전성의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문제가 있죠. 네. 이런 문제가 불안전한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동산 거품 문제, 그다음에 그림자 금융 문제, 감독권에서 벗어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자 어떠냐 하면 오히려 MSCI 신흥국 지수의 편입에 따라서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다른 측면에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는 오히려 자 1996년에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외환 자유와 OECD 가입을 통해서 경상거래 사이드에 맞게끔 자본거래를 완전히 더 펼쳐놓다 보니까 결국에 헤지 펀드가 공격이 돼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도 일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 지수는 고객에 의해서 MSCI 편입되지만 펀더멘탈의 증시어는 무디스라든가 이런 데에는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내부적인 그 문제점을 감안해서 오히려 빗장을 열어놓다간 또 벤치마크 지수에 어떻게 보면 타겟 지수에 대해서 열어놓게 되단 결과적으로 중국이 좀 금융위기가 촉발되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 봐서 네. 일부 증권사들이 중국의 아주 이렇게 MSCI 신흥국 지수에 보면 굉장히 긍정적 측면 부각돼서 한국에서 자금 이탈된다. 이 머니 무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의 내부적 문제점이
이걸 계기로 해서 1990년 한국이 외환위기가 OECD 가입이 결국 외환위기가 촉발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 좀 다른 측면을 볼 필요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 LG 신흥국지수 편입의 영향을 좀 바로 보기 위해서는 MSCI 지수, 이 지수의 중요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 MSCI 지수가 어떤 겁니까? 많이 들으시니까 네. 아마 경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다들 아시겠다는 이 지수 중요성 같은 거 이런 걸 좀 잠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국제 간 자금이 개인 자금이 흘러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측면에서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장이 넓을 때에는 개인 자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일부 그 이렇게 냄새난 자금들이 소위 그 텍스 헤븐 지역에 이렇게 사실 그 조세 비치 차원에서 들어가는 자금 이외에는 공식적으로 투자하는 자금들은 대부분 다 고객의 자금을 이 사모 형태든 뭐든 묶어가지고 이 투자하는 이런 자금들이 이렇게 대부분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객의 자금을 뭉쳐 있으니까 또 국가의 그 이렇게 국부펀드 자금들이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뭐냐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성을 국제 그 자금에 그 이렇게 투자할 때 신뢰성으로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유동성 측면을 강조하는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 그 다음에 수익성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투자자의 리스크를 좀 이렇게 안내 역할을 하는 벤치마크 지수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국가 신용 등급은 세계 3대 평가 지수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MSCI 같은 벤치마크 지수는요. 대부분 다 두 가지 지수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와 모건 스탠리 지수 이거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오늘 그 차제 MSCI, 파이낸셜 타임스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국가 신용 등급에 해당 등급을 평가하는 S&P 지수도 이런 벤치마크 지수에서 S&P 지수를 만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우 지수 같은 거, IMFS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모건 스탠리는 시청자분이 눈에 익었던 게 자, 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와 양대 벤치마크 지수를 하는 이 지수고 또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보단 MSCI가 이렇게 벤치마크하는 자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보면 매년 그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MSCI 연례 점검 회의 결과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는 이렇게 자금, 모건 스탠리 지수는 달러의 자금. 근데 국제 간의 자금에서 보면 달러의 자금이 이렇게 훨씬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MSCI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 MSCI는 1년에 한 번 6월 달에 연례 점검 경과를 통해서 각국들의 지위를 재점검해서 새롭게 내용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땐 바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좀 하냐면요. 이 고객의 자금들을 이렇게 펀드 형태를 조성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 펀드 형태 자금은 장기성을 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자, 이 경우는 그가 아무리 이렇게 미인이 된다 하더라도 웬만한 펀더멘탈이 아주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을 때는 원칙은 이전에 미인에서 보면 아주 미스 코리아의 뭐죠? 이렇게 1등 뭐라 네, 그러죠? 진. 네. 네. 미스 코리아 1등 진 그대로 유지한다. 근데 이렇게 그 나이가 드실 갈수록 이렇게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 급격하게 미모에서 이렇게 그 차이가 없을 때는 그냥 진지를 유지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변한 거를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 왜냐? 국제간 자금이 펀드 형태로 자금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MSCI 지수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가 시장 지위 구분이 좀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다른지 체제를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내용도 이제 생생하게 또 네. 이 증권사가들이 이런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별을 안 시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막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지수 간의 시장제 분류 방식에 차이가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SCI 지수는 대체로 보면 다른 국가 신용 등급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지위, 신흥국 지위, 프론티어 지위 이렇게 이제 분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위에 앞서서 예고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 신용 등급 조정할 때에도 역시 영향력 때문에 전망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신용 등급 올리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그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스트레이블, 그 다음에 내리겠다 하면 네거티브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각 단계마다 예고지수에 해당되는 워치리스트 예비 명단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 명단을 부여받는 후에 2, 3년 동안 점검한 후에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에는 사실 뭐냐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 예비 명단이다 하면 특별한 문제 2, 3년 점검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또 투자자의 신뢰를 그 지킬 만큼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선진국에 편입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를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는 신흥국을 선진 신흥국과 신흥국으로 구별했다는 것이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신흥국은 워낙 국가가 많거든요. 또 그렇죠? 경제력의 편차가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게 선진흥국을 뭉뚱그릴 때는 유럽계 자금들은 달러계 자금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신중한 자금의 태도를 취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신흥국도 좀 이 고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흥국도든 그 경제 펀더멘탈이든가 투자의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눠서 세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선진 신흥국과 신흥국으로 구별해서 요게 모건 스탠리 지수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S&P 지수라든가 이런 건 미국의 지수, 예를 들어서 S&P 지수, 네. 그다음에 IMF 지수 이런 지수는 대부분 다 미국의 그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벤치마크는 국가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MSCI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미국에선 각각이 서로가 발표하는 기간이 다르지만 이 지수가 대부분 다 선진국가, 신흥국가, 프론티어국 이렇게 해서 통일됐다는 것은 미국이 얼만큼 제도성으로 보면 감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끔 네, 그러네요. 잘 만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한국에서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인프라에 해당되는 측면에서 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트럼프라든가 뭔가 지금 뭐 본인의 입장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망나지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은 미국에 이렇게 지탱하는 측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인프라 상황에서는 얼만큼 통일돼 가는가. 그래서 사실 그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해당되는 사람의 본래 목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라는 것은 뭐냐 혼란이지 않습니까? 그쵸. 혼란을 이렇게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더 초래하면 사실 그 벤치마크 지수의 본래의 효용성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줄 것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좀 많이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기본에 해당되는 것은 통일시켜놔야죠. 지금 뭐냐면 이렇게 공정거래든가 대기업 정책이든가 뭐라든가 뭐 기관마다 좀 다르고 또 개인적인 사람의 특성에 감안해가지고 내 얘기가 맞기 때문에 모든 걸 바꿔달라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오늘 모건 스탠리 지수에 이렇게 중국의 A주에 편입을 계기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왜 선진국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반성해 보는 계기가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에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최근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국내 증시라든가 측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국내 증권사들의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온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단순히 때리더라고요. 서로 그 신흥국의 편입 비율은 이만큼 돼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A주에 편입되면 한국에서 이만큼 이탈됩니다. 맞습니다. 3천억 얼마 어쩌고 이렇게 얘기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청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지수에 추정하는 게 패시브 액티브에서 패시브 펀드거든요. 이런 것은 금융위기에는 좀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 이제 능동적으로 나가는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지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펀드 중에 약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중국의 A주에 신흥국에 편입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로 워치리스크라든가 뭔가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만큼 이렇게 순응하느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에 편입되더라도 1년간 유예기를 돼서 올해부터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본래 목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편입되더라도 사실 편입되도록 이행하는 것은 시간을 갖고 이행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의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이 프론티어 지역에서 이렇게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한개 투자했던 자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지만 사실 1년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한국에 이렇게 투자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문제도 단계를 갖고 이렇게 이해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한국에서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실 중국의 A주의 신흥국 지수 편입에 한국이 과거에 신흥국 지수 편입 그리고 대만의 신흥국 지수에 편입될 때 얼만큼 그 소요 기간이 경과됐을까? 완전히 편입할 때는 약 7에서 9년 정도 이렇게 소요됐던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 일단은 패시브, 이 모건스탠리 지수에 의존하는 패시펀드가 굉장히 좀 펀드지에서 보면 굉장히 약화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편입이 확정되도록 이렇게 유예기간 설정하고 이행기간에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 두 번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 A주의 그 신흥국 지수는 고객의 요구 사항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펀더멘털이든가 뭔가에서 완전히 갇혀서 신흥국 지수에 편입한 측면이 아니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이 A주의 신흥국 지수에 편입됐기 때문에 증권사 나온 대로 편입 비율 때려. 그래서 얼마? 그래서 한국의 지수에서 한국 자본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탈이 될 것이다 해서 한국에서 보면 증시에 대해서 뭐 6월 이기설 가뜩이나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 기설을 좀 증폭시키는 이런 그 증권사의 보고서들은 아주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 A주의 신흥국 지수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연례 점검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될까 또 관심이 되고 있는데 현재 벤치마크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도 이런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 A주의 편입 문제를 하고요. 네, 경쟁상 대국은 한국에서 이탈된다 그러면 한국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증권사 나온 페이퍼들을 보니까요. 한국을 검토한 사실이 없어요. 한국을 검토한요. 왜냐하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만 뭡니까? 한국에서도 투자 매력이 증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투자 매력이 증가하면 뭐냐? 그만큼 A주에 편입된다 하더라도 기가제로 편입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왜 편입됩니까? 결국은 뭐냐? 벤치마크 의존해서 내가 수준을 해가지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향 정도로 볼 땐 중국이 A주에 편입된 작년에 편입된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큼 투자 매력이 증대됐을까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줘야 되거든요. 기계적으로 산출하면 안 된다. 편입 비율대로 증권사 얘기대로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지위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지위가 그게 나쁜 지위는 아닙니다. 다만 MSCI에서 선진국 예비 명단에 2015년에 탈락했을 뿐이지 다른 지수는 한국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오는 1999년 지수, 그 다음에 S&P는 2008년에 한국의 선진국에 편입된 상태거든요. 그렇습니까? 아주 지수 네. 좋지 않습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도 유럽계 자금이 벤치마크 지수인데요. 2009년서부터 선진국에 편입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MSCI 지수도 우리가 2008년서부터 선진국에 워치리스크에서 대체로 보면 이 5년 정도까지 2014년까지 계속해서 선진국에 편입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국의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고 예. 2009년에 일부 사람들이 마진콜의 금리기 때문에 마진콜 딜레버지 해서 우리 지수가 2100에서 890 떨어질 때 무슨 의사라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900, 890 떨어졌을 때 더 떨어집니다. 500 떨어집니다. 반토막 됐을 때는 팔아서 그 자금 그나마 회수해가지고 고구마 사 먹고 호떡 사 먹어야 됩니다. 이런 쪽의 내용들이 방송했습니다는 사실 그 마진콜의 딜레버리지 보면 벤치마크에서 890 떨어졌을 때 왜 그러냐? 펀더멘탈이 괜찮은 국가에서 마진콜에 응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괜찮아서 마진콜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증거금을 채우면 한국의 투자 매력이 굉장히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벤치마크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890에서 거꾸로 2100에 바로 올라오는 배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히려 이렇게 파는 사람은 대단히 손실을 본 거고요. 890대 주식 산 사람은 대단히 또 이익을 본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 벤치마크에서는 모건 스탠리 지수에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다른 지수는 선진국에 편입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례 점검에 다른 국가들은 전부 다 예상대로 착해 편입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뭐냐? 박근혜 정부의 국정 혼란 문제, 문재인 정부가 바로 태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 이렇게 그 예비 명단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탈락된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했지만 1년간의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투자 매력도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사실 중국의 A주의 편입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산출해서 한국이 많은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이런 측면은 단순히 그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가 다시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노력 많이 했죠. 네. 특히 개인적으로도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경제 강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최정구 금감위원장께서는 아주 비교적 그 경제 강요 중에서 이렇게 성과를 굉장히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한국경제TV에서는 개인적 영광과 없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차 될 때 경제 강요를 평가할 때 공교롭게도 김동연 부총리가 1위, 최정구 위원장이 뭐 이렇게 그랬군요. 경제 강요의 네. 순위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김동연 부총리가 1년 동안에 하는 많은 작업 중에서 어떤 쪽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다 청와대 경제 강요 스텝진들이 아마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동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해당 이렇게 수장들이 더 많이 발행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정책의 총책을 쓰는 데서 모든 면에서 잘 하시긴 했지만 아마 대외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그때마다 국제금리 시장이 필요할 때마다 사실 그 김동연 부총리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런 한국 경제 관련된 오해라든가 이런 문제 풀린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 그 올해 그 4월 달에 환율 보고서, 미국의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가 트럼프 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 정책에서 한국의 환율 조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좀 우려가 있을 때 이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그 외환시장 투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본시장 투명성을 이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경쟁이 제도적으로 개선된 측면이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 1년 전에 연례 점검에서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됐던 사항의 그 지위에서 1년 후에는 많은 점에 있어서 개선됐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 연례 점검에서는 한중국이 이렇게 모건 스탠리 지수 선진국 예비 명단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그 근거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2월 달에 연례 점검 회의에서 사실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다시 한번 재집하는 문제 이걸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설령 이렇게 올해 연례 점검해서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보면 내년 정도에는 사실 남북한 문제라든가 뭔가 할 때 획기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올해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들어가느냐 아닌다는 여부 관계없이 기대는 충분히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기 A주의 편입을 앞두고 중기 A주에 편입됐기 때문에 한국은 신흥국 지수다. 1년 동안 이렇게 개선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또 모건 스탠리 연례 점검에서 한국의 지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때리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때 보고서하다 이렇게 해서 기재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많은 자금이 이탈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아마 종합적인 사고 그리고 투자 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절대이익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선진국 AGS 편입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능력이 투자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쟁이 상대되는 이런 그 한국의 투자 매력이 증대됐다면 사실 누구든 단순히 이렇게 지위가 이렇게 됐다 해서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는 상대 비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가뜩이나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 6월 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 이렇게 책임 있는 기관에서 그것도 뭐냐 한편에서는 남북과 관련된 경업지에서 굉장히 띄우는 그 정권사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중개 A주세 편입에 된다. 여기서 이런 쪽은 또 위기설을 이렇게 배고 그러면 서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는. 투자라는 건 종합적인 지표인데요. 그렇죠. 종합적입니다.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뭐냐 그 증권사의 그 CEO께서는 좀 뭐냐 여기서 이렇게 내고 여기서 내고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좀 조율하는 것이 CEO라든가 각종 대표라든가 그런 이런 책임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서마다 서로가 조화가 되지 않는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시장에 내놓지 말도록 하는
이런 쪽을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되고 남북한 간에 지금 모처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데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들의 좀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중국 A주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